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서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한 명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저 그리고 우리 딸 셋이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제약회사를 다니던 시절 사내 커플로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외할머니의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은 없답니다. 저희 할머니는 어린 저를 키우기 위해 집 근처 공단에 있는 회사에 청소일을 다니셨어요. 특히 추운 한겨울엔 일을 다녀오면 저에게 말은 하지 않으셨어도 끙끙 앓는 할머니의 신음소리를 들으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알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당연한 일과처럼 할머니가 오기 전 소소하게 저녁을 차리고 식사가 끝나면 할머니의 어깨와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주물러 주니까 하나도 안 아프네. 이 할미 손이 아니라 우리 소미 손이 약손이다. 할머니의 그런 말에 어린 시절 저는 더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나의 가정 형편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일기장엔 엄마 아빠와 주말에 다녀온 놀이동산 이야기, 엄마가 사준 새 옷 이야기, 동생과 싸워서 아빠에게 혼난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갑자기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면 친구들의 엄마들이 335 교문 앞에 모여 친구들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일하느라 그 시간에 오실 수가 없었거든요. 어린 애들은 참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 또래의 친구들은 본인들과 다른 제가 마냥 신기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점을 이용해 차별을 하고 무리해서 배척하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따돌림을 당했어요. 체육 시간이었어요. 2명씩 짝을 지어 공 던지는 연습을 하는데 제 앞 번호였던 친구가 저와 짝이 되자 번쩍 손을 들고 체육실이 떠나가게 소리를 쳤어요. 저 이솜이랑 짝꿍하기 싫어요, 선생님. 남자애의 우렁찬 소리에 같은 반 아이들 모두가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이솜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더러워요. 우리 엄마가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라 그랬어요. 너 친구한테 누가 그렇게 말하래? 선생님은 얼른 이쪽으로 달려오셨어요. 선생님도 당황스러운 얼굴이었죠.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상처도 받았고 그렇게 말한 친구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 순간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거든요. 앞쪽에 있던 애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저마다 눈으로 한마디씩 거두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없는 애, 더러운 애, 가난한 애, 우리랑 놀 수 없는 애. 그렇게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전 그때 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땅에 박혀버린 것 같았어요. 제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얼굴 근육도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그 애를 혼냈고 수업 후 저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엉엉 울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저를 놀리는 반 친구들이 꼭 그걸 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부터 저도 모르던 제 안의 도끼가 자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공부를 꽤 잘했어요.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던 걸 생각하면 꽤나 영특했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덕에 초등학교 때부터 단 한 번도 숙제를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리기 전 시간에 매일 집에 가서 그날 배운 것을 한 번 더 훑어보고 숙제를 하는 것이 제법 재밌었어요. 지자체의 후원으로 학교 옆에 공공도서관이 생기고부터는 숙제를 다 한 후에 빌려온 책을 읽는 것으로 삶의 재미가 늘어갔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시작되었고 중학교 때부터 항상 전교 10등 안에 이름을 올렸어요. 성적표를 받고 집에 오는 날이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끗 차이로 등수가 밀려나곤 했지만 반에선 대부분 1등이었고 무엇보다 할머니에게 성적표를 자랑한 다음 날엔 꼭 할머니가 수육이나 삼계탕 같은 특식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할머니는 우리 손녀는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착하기까지 한 내 생애 최고 보물이다. 라며 늘 동네 어르신들에게 제 자랑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교하는 길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저를 알아보며 귀가 닳도록 들은 소미가 너냐며 제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셨어요. 초등학교 때 받았던 친구들의 무시와 경멸이 섞인 눈빛도 예전 같진 못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선생님들이 저를 편애하고 챙기는 느낌을 그 친구들도 느꼈을 테니까요. 물론 자기들 무리에 저를 끼워주거나 같이 놀아주진 않았지만 공부 잘하는 애 타이틀이 붙은 이후로 저에게 보이지 않는 갑옷이 생긴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한 번은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을 여러 번 한 친구와 단둘이 교실 청소 당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혼자 손걸레를 빨아와 칠판을 닦는데 그 애가 뒤에서 슬그머니 나타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넌 공부 잘해서 좋겠다. 우리 엄마는 맨날 나한테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 못하냐고 그러던데. 친구의 말에 무슨 대답을 할지 몰라 어버버하다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거치며 묘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고 계속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다는 욕심과 의지가 생겼어요. 날 지켜주는 부모님은 없지만 날 지켜주는 나의 테두리를 내가 만들어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상위권 성적으로 배치고사를 치렀고 중학교 성적 역시 우수했던 덕에 근처에서 상위권 아이들만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교복을 사야 한다는 말을 하느라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지만 그런 저를 보던 할머니가 금세 눈치채고 저에게 필요한 건 없냐고 물어봐 주신 덕에 해결할 수 있었죠. 고등학교는 집에서 조금 멀었어요. 버스를 타고 왕복 1시간이었지만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로 이미 그런 수고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시작됐어요. 1학년 때 반에서 중간 정도를 유지하던 성적이 점점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모두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적이 되었습니다.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표가 나오던 날 저는 처음으로 성적표를 받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성적표를 받아들고 30점대까지 떨어진 수학 성적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쾅 소리가 나게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위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차라리 친구들처럼 부모님에게 혼날 것이 무서웠다면 그 정도로 울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서러움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원망이 왜 거기서 차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유일한 것마저 빼앗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엉엉 우느라 몰랐는데 그때 밖에 누군가 있었더라고요. 똑똑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잠깐 나와서 선생님이랑 얘기하지 않을래? 황급히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오자 이과반 수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교무실을 오가며 몇 번 스치고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제대로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 낯선 사이였거든요. 꾸벅 고개를 숙이는데 선생님이 슬며시 제 명찰을 보더니 손을 잡으셨습니다. 소마, 속상한 일 있었어? 아니요. 절레절레 고개를 젓는데 선생님은 하나도 안 믿는 눈치로 저를 살피셨어요. 그리고 제 손에 구겨진 채로 들려있는 성적표를 보시더니 제 눈높이를 맞추며 웃으셨습니다. 성적이 마음처럼 안 나왔구나. 냉철하고 똑똑해 보였던 이미지와 다르게 선생님의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했고 저도 모르게 기대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상담실 가서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할까? 선생님은 저를 바로 교실로 보내지 않고 상담실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제와 생각하면 그건 배려였던 것 같아요. 엉망이 된 얼굴로 교실에 들어가 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요.
선생님은 따뜻한 핫초코를 타주시고 구겨진 제 성적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솜이 공부 잘하는구나. 성적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로 속상해했다는 건. 농담 섞인 말에 저도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수학이 문제구나. 맞지? 네. 선생님은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다 제게 방학 때 뭐 하냐고 물었어요. 저야 당연히 딱히 할 일은 없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올겨울 방학부터 과목별로 보충 수업을 하는데 나도 수업을 할 생각이거든. 문과반도 강좌를 열 생각인데 방학 때 학원 다니느라 바쁘지 않으면 보충 수업 들어보는 건 어때? 상상도 못한 제안에 저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때 저에겐 동아줄이나 마찬가지인 제안이었으니까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선생님은 웃으셨어요. 그럼 학기 마무리 잘하고 우리 방학 때부터 보면 되겠다. 수능까지 아직 1년 남은 거 알지? 시간은 충분해 소마.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자.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을 앞둔 겨울방학, 저는 보충 수업을 시작으로 선생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몇 명 없는 보충 수업 시간에 가장 열심히 수업에 집중하는 사람은 거의 저뿐이었거든요. 숙제는 물론이고 항상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이 다 가고 난 후에도 선생님과 마주 앉아 자칭 나머지 공부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된 것, 이미 배운 것이지만 여전히 모르겠는 것, 문제는 풀었지만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는 것, 저는 하나부터 10까지 선생님에게 물어봤고 선생님은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항상 교실 문과 교무실 문을 닫고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나가는 사람은 저와 선생님이었습니다. 소마, 이거 선물. 잠깐 차에 다녀오겠다는 선생님은 제게 문제집 10권이 담긴 박스를 주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기특해서 선생님이 주는 선물이야.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선생님 성의다 생각하고 받아줘. 보답은 성적으로 해줄래? 선생님에게 문제집을 한가득 선물 받고 나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3 입시반을 앞두고 하루에 4시간씩 자며 스스로 스케줄을 관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서 3분의 2는 수학에 쏟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죠. 밥 먹는 시간까지 아끼며 암기 과목은 교과서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외웠고 선생님이 준 문제집은 한 번은 노트에 그 다음 다시 다른 노트에 마지막으로 문제집에 이렇게 여러 번 풀어보며 개념을 익히고 실력을 늘렸습니다. 보충 수업이 끝나고 그렇게 3학년이 되었죠. 보충 수업 시간에 예습했던 3학년 수학 내용과 1, 2학년 개념을 열심히 다잡은 덕에 다시 성적은 고공행진했습니다. 반에서 1등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받고 나자 저도 모르게 교무실로 달려갔어요. 선생님, 저 수학 하나 틀렸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는데 옆에 다른 선생님들이 있는 것도 까먹고 수학 선생님에게 달려가 소리쳤죠. 소마, 정말 잘 됐다. 다 네가 열심히 한 덕이야. 선생님은 잘했다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동안 고생한 것이 영화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옆에 있던 저희 담임 선생님은 장난 섞인 목소리로 저희를 보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누가 보면 내가 소미 담임이 아니라 영주쌤이 소미 담임인 줄 알겠어요. 3학년을 내내 그렇게 보냈어요. 자는 시간을 아끼고 등하교 시간에 책을 들고 버스를 타고 쉬는 시간도 없이 공부하면서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제 손에 쥐어진 수업 능력 평가 결과지는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쓰고 넌 분명히 합격할 거야. 선생님이 장담해 라는 담임 선생님의 안심 섞인 말에 느슨해지던 찰나였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소마, 그런데 이번에 이 학교에서 장학금 제도를 축소했어. 선생님도 지금에서야 알게 됐어. 미리 알아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정말 미안해. 10년 넘게 있던 장학금 제도였어서 난 당연히 내년에도 있을 줄 알고 너 여기 쓰라고 한 건데. 선생님은 말끝을 흐리며 연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지원한 대학은 제가 원하는 간호학과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교였습니다. 일지망에 망설임 없이 그 대학을 넣었고
2지망, 3지망 역시 그 학교 못지않은 대학에 넣었어요. 하지만 기숙사 생활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아 장학금을 주고 할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1지망을 무조건 붙어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생각도 해본 적 없는 난관에 부딪힌 것이었죠. 그렇다면 재수를 해야 할까? 재수를 한다고 해도 장학금 제도가 없다면 1지망으로 지원한 학교는 꿈도 못 꿀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침 수업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던 수학 선생님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저를 보게 되셨어요. 아, 그게... 말끝을 흐리며 담임 선생님은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이만 교실로 돌아가겠다고 인사를 하고 교무실을 나왔죠.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만 이런 시련들이 일어날까? 주변 친구들은 이런 걱정 없이 그저 행복하기만 한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러질 못할까? 그날 집에 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할머니는 단박에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눈치채셨습니다. 괜한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와 학교에 도착했어요. 멍하니 앉아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담임선생님이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무실로 갔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소마, 좋은 소식이야. 영린장학재단이라는 곳에서 너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어. 입학금이랑 1학년 1학기 등록금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네. 얼마나 다행이니. 선생님의 말에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수학 선생님도 정말 잘 됐다고 우리 소미는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아서 이렇게 일이 알아서 술술 풀린다고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그제야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살았다. 다행이다. 상담실에서 수학 선생님의 보충 수업 얘기를 들을 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받아 원하던 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됐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고등학교 3학년 때와 다름없이 공부했습니다. 과제도 많았고 공부할 것도 고등학교 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았어요. 입학금과 1학년 1학기 등록금은 저에게 마치 마지막 버스 티켓표와도 같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행운이자 기회였죠. 그 기회를 잡은 이상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버티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했고 학교 근처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반은 생활비에 보태고 반은 제 용돈을 했어요. 20대 초반의 즐거운 대학 생활은 아니었지만 제가 스스로 돈을 벌고 원하는 공부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이상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힘들었지만 뿌듯했어요. 그러던 중 저의 인생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치신 할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만하면 다행이라고 이때다 하고 당분간 쉬면 되겠다는 주위의 위로와 함께 수술을 앞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 하냐는 말에 걱정하지 말라고 다 의료보험 되는 수술이라 괜찮다고 거짓말하며 웃어 보였어요. 통장에 모아놓은 돈이 거의 바닥났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라는 말에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거든요. 그렇게 수술에 들어가고 괜찮을 줄 알았던 며칠 뒤 급성 폐혈증으로 할머니를 하늘에 먼저 보내게 되었어요. 수술 후 회복하는 병실에서 할머니의 손 한번 제대로 못 잡아드렸어요. 방학에는 풀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특히 수술비와 입원비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가게 사장님에게 부탁해 근무 시간을 늘려놨었거든요. 같은 동네에 사는 할머니 친구분들이 병실을 대신 지켜주셨고 저는 그렇게 허망하게 할머니와 마지막 마무리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고 할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빈소가 차려지고 장례식장에 앉아있는데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우리 지역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나와 일 처리를 도와줬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는데 아무 소리도 귀에 들리질 않더라고요. 저의 유일한 가족이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던 할머니가 떠났잖아요. 목 놓아 울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땐 아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없다시피 한 조문객이 당연한 가장 작은 빈소에 선생님들이 찾아온 건 그때였습니다. 소마,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이셨죠. 몇 년이 흘렀지만 졸업하던 그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두 분을 딱 마주보는데 그제서야 어린애처럼 엉엉 눈물이 났어요. 가슴 깊이 눌려있던 돌덩이를 잠시 내려놓고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할머니의 발인식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 몇 달 뒤 계약 연장은 없다고 그때까지 방을 비워달라는 말이었어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왜 나만 이렇게 벌받듯 살아가야 하나 하는 마음에 대학교에 들어가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가시밭길 인생에 너무 힘이 들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도 없는 소주를 그렇게 들이부은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수학 선생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마, 식사는 안 거르고 잘 챙겨 먹고 있니? 제 걱정에 선생님은 그 이후로 자주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평소였다면 안 그랬겠지만 술에 취해 이거저거 힘든 얘기를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빼줘야 하고 저는 이제 땡전 한 푼 없다고요. 할머니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2천만 원은 차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 저 혼자 들어갈 집부터 구하겠다는 소리에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솜이 너를 할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실 거라고 그런 생각 말고 며칠만 일단 쉬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처럼 며칠 뒤에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대학교 입학을 도와줬던 영린장학재단에서 장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한 번 더 지급한다는 얘기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잘 됐다며 본인 일처럼 기뻐해 주셨고 할머니 앞으로 나온 보험금으로 집을 구하자고 일단 급한 불을 끄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선생님의 말처럼 할머니도 제가 잘 살기를 바라실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학교고 공부고 다 내려놓고 할머니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고 이젠 세상에 혼자 맞서 싸우기가 너무 지쳤거든요. 할머니도 없다고 생각하니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내 새끼,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자꾸만 그 목소리가 머리에 돌아 세상을 등지고 싶었어요. 태어나 처음 원룸 월세 계약을 해봤어요. 부동산 집 매물 확인도 엄마처럼 수학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 때문에 일도 못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선생님이 말 안 했나? 선생님 잠깐 휴직 중이야. 휴직이요? 왜요? 선생님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일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쉬고 있어.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도 소미가 걱정해주니까 기분은 좋네. 선생님은 꼭 엄마처럼 저에게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엄마가 있다면 이런 든든한 느낌이겠구나 싶었죠. 선생님의 도움으로 집을 구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어요. 계약금과 생활비, 그 다음 학위 등록금까지 재단에서 받은 장학금과 보험금으로 간신히 해결했습니다. 다시 또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저렴한 월세에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고 이전처럼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대학 졸업장을 땄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에게 전화해 졸업식에 와줄 수 있는지 물었고 담임 선생님은 흔쾌히 그러시겠다고 했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미안하지만 집에 일이 있어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때도 대학 졸업식장엔 부모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학사모를 씌워드리고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었어요. 비록 할머니는 안 계셨지만 두 분이 저의 엄마 아빠처럼 늘 곁에서 절 응원해 주신 것 같아 꼭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꽃다발을 안고 담임 선생님과 사진을 찍었어요. 대학 졸업 후 운 좋게 A 제약회사에 임상 간호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연봉과 직장인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뿌듯했지만 내심 아쉬웠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구해준 원룸과 정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선생님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전화를 했을 때도 선생님과 연락이 닿지 않았죠. 밥도 사드리고 싶고 새로 이사한 집도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간간히 회사 생활은 어떤지, 식사는 거르지 않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묻는 연락이 왔지만 어째선지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찾아오겠다는 말도 안 하셨습니다. 내심 섭섭했지만 선생님이 바쁘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2년 정도가 흘렀고 저는 그 이후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연인이 되었고 연애 끝에 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저의 과거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저에게 큰 믿음과 사랑을 준 사람이었죠. 소마, 같이 미국 가서 살자. 같은 회사에 다니던 남자친구는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았고 저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회사 생활이나 현재의 삶에 만족하긴 했지만 이 사람과 미래를 꿈꾸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저는 가져본 적 없는 가족을 꾸리고 미래를 함께 꾸려나가고 싶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좋아, 그러자. 일단 미국으로 가서 자리 잡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정식으로 식 올리자. 제 말에 남자친구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꽉 안아줬어요. 저의 왼손 4번째 손가락에는 그가 준 반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반지를 만지작거리는데 혼자 힘들게 버둥거리던 어린 시절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마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하면 누구보다 우리 할머니가 참 기뻐했을 텐데 할머니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 사이를 회사에도 알리기로 결정하고 저도 미국 지사로 발령을 함께 신청했어요. 낯선 환경에서 적응이 어렵겠지만 제 곁엔 남자친구가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집도 지원해줄 예정이고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부담은 덜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출국을 앞둔 2주 전 저는 담임 선생님에게 저를 도와준 장학재단의 소액이지만 기부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겸사겸사 감사하다고 얘기도 전하고 싶었고요. 네가 잘해서 받은 장학금인데 무슨 기부를 해. 가서 살 생활도 준비해야 되잖아. 아니에요. 그래도 그 장학재단 덕분에 제가 대학도 입학할 수 있었잖아요. 작게나마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싶어요. 아유, 소막. 아니야. 정말 괜찮아. 그러라고 있는 게 장학재단인데. 아, 그리고 선생님. 영주 선생님 연락이 잘 안 되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영주 선생님이 요즘도 좀 바빠서 연락이 어려울 거야. 아직 미국 간다는 소식도 못 전해드렸는데 출국까지 시기가 너무 빠듯해서요. 가기 전에 뵙고 싶은데.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얘기해놨어. 영주쌤도 좋아하더라. 남자친구랑 결혼한다는 얘기도 했어. 잘 됐다고. 다 네가 잘해서 잘 된 거라고 너무 뿌듯해 하시더라고. 제가 직접 전하고 싶었던 얘기들이었지만 어쨌거나 선생님이 알고 계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자리만 잡고 시골리러 다시 들어올 거예요. 선생님, 그때 청첩장도 드릴 겸 영주쌤이랑 같이 봬요. 그래 그러자. 우리 걱정은 말고 네 생각만 하고 혹시라도 도울 일 있으면 알려주고. 알겠지? 따뜻한 선생님의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저를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럴 뿐이 아닌데 담임 선생님도 장학재단 얘기를 꺼내면 칼같이 제 말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결국 저는 인터넷에 영린장학재단을 스스로 검색해서 찾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인터넷에 그런 장학재단은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우수 장학생을 추가 선발해 장학금을 줄 정도면 꽤나 규모가 있는 장학재단일 텐데 의아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렇게 쉽게 없어져 버릴 수 있나 홈페이지 하나 나오지 않는 인터넷창을 멍하니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2주 뒤에 수학 선생님에게 긴 문자를 남기고 저는 미국으로 떠났어요. 선생님, 들으셔서 알겠지만 오늘 출국하는 날이에요. 직접 얼굴 뵙고 인사하고 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질 못하네요. 부모님도 안 계신 저에게 선생님은 스승이 아니라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셨어요. 제가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선생님이 도와주신 덕이에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면서 하나하나 선생님께 갚아나가고 싶어요. 남자친구도 보여드리고 싶고 아이를 낳게 된다면 누구보다 선생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고등학생 이솜이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다고요. 몇 달 뒤에 한국에 다시 들어올 예정이니까 그땐 꼭 선생님 얼굴 뵙고 인사드릴게요. 선생님, 늘 감사드려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미국으로 향했고 계획대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아 각각 연구부서와 임상부서에 자리를 잡고 일을 배워나가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낯선 환경이었지만 그럭저럭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중학교까지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적응하는 것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에게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과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시차를 생각해서 그런지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전화한 적은 없었거든요. 잠에서 덜 깬 상태로 전화를 받았고 저는 선생님의 말을 듣자마자 이게 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미야, 놀라지 말고 들어. 이렇게 갑자기 소식 전하게 돼서 미안하다. 사실 영주쌤이 오래전부터 투병 중이셨어. 그러다가 오늘 돌아가셨어. 올해는 못 넘길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난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고 수화기 너머에선 선생님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저는 뜬 눈으로 그날 밤을 지새우고 바로 그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 긴 휴가를 냈습니다.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도 못하고 바로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에 도착해 처음으로 받은 문자는 영주 선생님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주소에 적혀있는 대학병원 장례식장으로 바로 향했어요. 장례식장엔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영주 선생님의 동료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닐 거라고 원망하던 현실이 선생님의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진짜 현실로 다가왔어요. 저를 다독이며 담임 선생님이 해준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영주 선생님은 투병 중이었고 몸이 좋지 않아 일도 그만둬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줬던 영린장학재단은 사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영주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 담임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부탁했던 것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유년 생활을 보낸 영주 선생님이 제 사정을 알고 저를 돕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영주 선생님도 어려서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고 조부모님의 손에 키워지며 혼자 힘으로 대학교를 졸업해 선생님 꿈을 이룬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배려와 사랑에 황망한 마음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빈소 끝에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 애기는 영주 선생님 딸이야. 영주쌤이 아빠 없이 아이를 키웠거든. 지금은 내가 데리고 있어. 영린아, 이리로 올래? 엄마 제자 언니야. 이리 와서 언니한테 인사할래? 그제야 왜 제가 지원받은 장학재단이 영린장학재단인지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을 닮은 여자아이는 낯을 가리는지 쭈뼛거리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영주 선생님은 같은 대학을 졸업한 동기로 늘 친구처럼 기대고 의지하며 지냈고 영주 선생님은 대학 시절 만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그 남자에게 말도 없이 혼자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남자는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됐고 영린이란 아이의 존재도 모른다는 사실도요. 장례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제 남자친구가 저를 따라 한국에 들어왔어요. 소식을 전해 들은 남자친구는 저를 위로했고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들어보니 너희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도 아이를 키울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영린이를 입양해서 키우면 어떨까? 너랑 나랑 혼인신고하고 영린이를 우리 딸로 입양하는 거야. 저는 남자친구 말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말았거든요. 엄마를 잃은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부딪히며 살아갈지 누구보다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그 아이에게 어린 제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풍파로부터 저를 지켜주셨던 선생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제가 영린이를 지켜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와 그날 밤 긴 얘기를 나누고 영린이를 저희 딸로 입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저희 부부의 딸이 된 영린이는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며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사랑스러운 외동딸로 가끔 말썽은 부리지만 저희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잘 커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 가족으로 인연이 된 우리 세 식구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길고 긴 사연을 적어보았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